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군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립으로 인해서 고려 사회가 더욱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이 꽃피어 나갔고, 그 신진사대부가 신흥무인세력이라고 일컬었던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세력과 정치적 파트너를 맺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탄생 상력 과정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죠? 조선은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조선에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조선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를 했었던 분들이 있을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고 역사 자체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바로 이 역사에 대한 역사 과목이었습니다. 자, 역사란 제가 학교 다닐 때 왜 역사를 좋아했냐? 우리 수능 시험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려 6년 동안 공부한 그런 내용을 수능 시험에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고득점을 받아야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인서울,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역사 굳이 공부 안 해도 된다, 국영수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후배들 다 마찬가지고, 역사 굳이 공부 안 해도 되고, 역사를 어렵고 연대 어떤 시대가 어떤 연대별로 있는지 그 하나하나에 몇 년 연도를 외우는 거에 집착한 나머지 역사가 참 재미없다, 역사 정말 힘들고 고루한 그런 과목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역사라는 게 참 재밌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 번 썼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조선의 건국자는 이성계고, 그 건국 세력은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로 정몽주, 정도전, 남훈, 조준, 그렇게 여러 인물도 있어 말씀드렸고요. 그 신진사대부가 맞섰던 세력이 이인임, 여몽방,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있었죠? 그렇죠. 이인임, 여몽방, 그리고 임견미,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 권문세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칠원 정책을 폈고 백성들 수탈을 가장 많이 한 그 당시에 고려 말에 기득권 계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득권 계층에 대항해서 신진사대부가 신흥무령 세력과 세운 나라가 조선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드라마를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지 않았겠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이고 갑자기 나타난 나라가 아닙니다. 자, 고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려 말에 원의 침략이 있었어요. 원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몽고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몽고족은 몽고족에서 이거 잘 알다시피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고 그 징기스칸이 고려를 침략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고려는 원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거의 쏙대밭이 되었고요. 고려는 조선의 속국이 됩니다. 조선의 속국이 된 그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단적인 단서가 고려의 왕이 그 전까지는 태조, 왕건, 광종, 성종, 인종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속국이 되면서부터 충해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자, 잘 떠올려 봅시다. 어떤 왕들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충자로 들어가는 게 바로 고려가 조선의 속국이 되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충해왕 시작했죠. 고려가 조선의 속국이 된 다음부터 조선에서는 그 이전까지 쓰였던 고려 왕을 지칭하는 칭호가 황제에서 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복식이라든지 제도가 다 원의 제도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충해왕 그리고 충해왕 그리고 충무광 그리고 자 충무광은 모자랬어요. 일찍 죽었단 말이죠. 자 충무광 그 다음에 충정왕 그 다음에 공민왕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충자 자 말씀드렸다시피 원의 속국이 되었다는 증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모든 제도가 원의 제도로 바뀌고 왕의 이름마저도 충자가 붙음으로써 원에 충성하는 나라다. 그렇게 원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고려의 구역적이고 속국의 역사에서 영웅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에 그 정도전에서 보면 나왔었죠. 정도전에서 물론 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술과 여자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무능한 왕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 왕은 굉장히 처음에는 물론 역사적인 그런 해석에 따라서 이 왕에 대한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역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의 관점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쁜 왕이다 좋은 왕이다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공민왕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 그 당시에 신원 정책 물론 이게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려의 왕자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원나라에 가서 볼모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원의 조정에 발탁이 돼서 거의 임명되다시피 해서 고려의 왕이 되었지만 이 공민왕은 좀 달랐어요. 물론 이 공민왕도 원나라에 의해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민왕이 고려의 왕이 되죠. 근데 이 공민왕은 원나라에 대해서 지배받는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공민왕은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시다시피 드라마에서 그 하정우 아니죠. 하지원이 나왔던 이 기황후라는 드라마에서 보시다시피 이 기황후가 원나라의 황후가 되면서 그 원우였던 그 오라비 오빠죠. 지금은 막 보자면 오빠 아니면 남동생이었던 자 잠깐만요. 기철, 기주, 기륜 그죠? 이 기철 일파들이 고려를 원나라의 세력의 등에 힘입어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되었던 왕이 공리왕인데요. 이 공리왕은 제일 처음에 그 문제의 원나라의 속국이었던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식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철, 기주, 기륜과 같은 이 친원파들을 제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기황후라는 드라마에서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자, 기황후는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기황후는 누구의 와이프냐? 어떤 원나라의 황후냐? 그래서 왜 황후라는 게 황제의 와이프라는 거 아닙니까? 황제의 부인이라는 건데 어떤 왕이 원나라의 황제의 그런 황후이냐?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원나라의 11대 왕, 11대 황제죠? 11대 황제 해종, 순제, 이 사람 이름이 테무르칸입니다. 순제, 테무르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왕후가 아니라 제2황후였습니다. 제2황후는 우리가 뭐 조선사에서 보다시피 뭐 후궁의 개념, 가장 가깝게는 후궁의 개념일 수 있죠. 근데 이 기황후가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원나라에서 이 기황후가 공료로 고려에서 거의 팔려가다시피 원나라에 갔던 이 기황후가 황후가 되면서 기철, 기주, 기륜 등의 기철 일파들이 친원파가 되었고 이 세 사람을 이 기황후의 혈족들을 위시로 한 친원파들이 고려를 주무르기 시작하면서 고려는 더욱더 파탄지경이 이랬는데요. 그거를 계약한 것이 공민왕이었고 공민왕이 가장 중점적으로 펼쳤던 정책이 반원 정책이었습니다. 이 친원파들을 깨부수지 못하면 고려의 미래는 없다. 고려는 영원히 원나라 속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정세 판단이 있어서 공민왕이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봐요. 공민왕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성했던 이 원나라가 점점 갈수록 쇠퇴하기 시작해요. 쇠퇴하면서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친원파의 정책, 친원파의 간섭으로부터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친원파들을 깨기 시작하면서 친원파들을 제압하기 시작하고 반원 정책을 취하면서 자, 이 시점에서 이성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반원 정책 중에서 이 반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반원. 자, 반원입니다. 원나라에 반대한다.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이 지도 아시죠? 지도를 잘 못 그리게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산둥반도고 이렇게 있죠. 자, 여기가 원나라입니다. 원나라고 이곳이 만주죠. 그리고 이곳이 고려죠. 고려인데 고려의 이 당시에 공민왕 시절에 영토가 어디까지였냐? 천리장성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북한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가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국토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공민왕이 집권하기 시작한 다음에 반환 정책을 피면서 자, 이곳에 있던 쌍성 총강부 고려가 조선을 생기기 이전에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서 고려를 쳐들어와서 뺏은 땅입니다. 쌍성 총강부에서 원나라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고려인으로서 이곳을 원나라의 관리로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자춘입니다. 이자춘.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자춘은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공민왕이 고려의 왕이 되면서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기철, 기주, 기돈 등의 반원파들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원나라의 지배에 있던 이 쌍성 총강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고려인 원나라 관리였던 이자춘이 공민왕을 도와서 쌍성 총강부를 탈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자춘이 고려의 관리가 됩니다. 고려의 관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자춘의 아들이었던 이성계가 이 쌍성 총강부의 지배자가 되고 이성계가 이자춘의 지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자춘은 일찍 죽고요. 고려 공민왕에 의해서 관리에 체포된 다음에 4년 후에 죽고 그 자리를 이성계가 돌짜들였는데 이성계 형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이성계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이성계는 이 시기에 쌍성 총강부를 탈환하는 공민왕에 협조한 아버지의 그 공에 힘입어서 관리가 된 다음에 이 시기에 조선의 고려의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왜구와 여진족 여러 가지 외적들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신흥 무인수령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결합을 해서 (1392년에) 조선을 세우는데 이성계가 왜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냐? 이성계는 1376년에 왜구를 토벌하고 1377년에도 왜구를 토벌합니다. 그리고 1380년 왜구 장수 우리 정도전에 나왔던 그 유명한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하면서 그야말로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그런 신흥 장소가 됩니다. 국민적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88년 공민왕이 죽고 공민왕이 갑자기 그 호위무사했던 홍윤 잘 안 보이시는데요. 자, 홍윤 등 그 무사들에 의해서 갑자기 공민왕이 죽고 이때 이인님을 비롯한 3인방이 기득권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자, 이 고려의 암흑기를 돌파한 사람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 외구와 여진족성 외적을 무찌름으로써 고려의 주축으로 떠올랐던 이 무인 세력들이 이인님과 염흥방 그리고 임경미 등 3인방을 무찌르고 우왕을 세우게 되죠. 우왕을 세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최영과 우왕은 사실 최영은 검문 세력이었고 이성계는 신흥 고려 세력이었고 우왕은 고려의 왕이었습니다. 우왕과 최영은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세력이 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이성계를 왕을 세웠고 결정적인 사건이 최영과 우왕이 추진했던 요동정벌이었습니다. 이 요동정벌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우주 땅이죠. 우주 위에 위화도가 있어요. 위화도. 지금도 위화도가 있는데 지금도 그곳에는 그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에 대한 역사적인 유적이 있습니다. 자,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위화도 해군을 합니다. 그 유명한 위화도 해군을 하게 되고 이 시점이 1388년입니다. 1388년 정확하게는 1388년 위화도 해군을 하게 되고 위화도 해군에서 있던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유배 보낸 뒤에 죽임으로써 실질적인 주축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성계가 고려의 주축이 됩니다. 정권을 잡는다는 거죠. 정권을 잡고 이성계가 본격적으로 과정법을 비롯한 개혁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혁명 프로젝트에 정도전을 비롯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 가세를 함으로써 혁명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역성혁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 정몽주가 정도전과 같이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새로운 조선의 건국을 꿈꿨던 이방원에 의해서 이방원 혹시 아시죠? 태종 이방원, 조선 태종에 의해서 자 이것이 이방원이죠. 이방원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1392년 4월 정도전이 죽고 1392년 7월에 고려가
공양왕을 끝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물론 그 당시에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했겠지만 피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조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은 이름을 바꾸고 도읍지를 그 당시에 고려의 도읍지 개성에서, 그 당시 이름은 개경이죠. 개경에서 한양으로,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조선이 성립이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조선은 앞으로 그 이후로 518년 동안 쭉 대한제국 시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지배했던 왕조국가가 되고, 그 조선은 순종을 끝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조선 성립까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 태조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조선 태조 때 어떠한 크나큰 사건이 있어서 정치적인 변동을 겪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의 요점은 어떠한 시대든 간에 썩은 정치 세력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고, 그 반대하는 세력이 대한 세력이 되고 힘을 얻게 될 때 새로운 주축, 정치 세력으로 새로운 주축 세력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국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점은 우리 현대 살아가는 모든 시민분들한테 큰 교훈이 될 텐데요. 새로운 국가라는 것은 정말 이상향이죠. 우리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시민들, 그리고 저희 이 강의가 그런 시민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 강의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